안녕하세요, 여러분. 50대 초반의 평범한 남성입니다. 지금까지 살아보니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하더군요. 영원히 제 편일 것 같았던 사람의 가장 낯선 얼굴을 마주했을 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배신감의 깊이가 어디까지인지 저는 몇 년 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지난 과거에 불과하지만 그 당시 제 가슴을 도끼로 찍어 내리는 듯한 이 고통스러웠던 이야기를 부디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제 아내 수진이는 보기 드문 현모양처 그 자체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여자가 어딨냐며 주변 사람들이 절 볼 때마다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것 같다고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죠. 그도 그럴 것이 아내는 독방 육아로 아들 민우를 혼자 키우면서도 단 한 번도 제게 힘들다는 내색을 하거나 짜증을 낸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찌개를 끓이고 갓 지은 솥밥을 올려 제 출근상을 차려냈고, 퇴근하고 문을 열면 집안은 먼지 티끌 하나 없이 번쩍번쩍 윤이 나 있었죠. 게다가 아내는 숨이 막힐 정도로 순종적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늘 상냥하게 웃으며 "네 여보, 당신 말이 다 맞아요. 그렇게 할게요." 하고 존대하며 제 의견에 무조건 따랐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원한 것도 강요한 것도 아니라는 게 귀괴한 점이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나 돈에 관련된 것들이 그랬죠. "여보, 이거 이번 달 생활비 쓴 영수증들이에요. 여기 식비 32만 원, 아파트 관리비 25만 원, 그리고 이건 어제 마트에서 산 대파랑 계란 영수증 14,200원짜리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아왔으니까 꼭 확인해 주세요." 퇴근하고 돌아온 제 앞에 아내는 매달, 아니 거의 매주 영수증을 일렬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와서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마치 주간 보고를 하는 부하 직원처럼 말이죠. 당연히 저는 그런 아내에게 그런 짓을 하지 말라며 설득했습니다. "아이, 또 그럴 거야? 여보, 내가 언제 당신한테 영수증 검사한다고 했어? 돈 필요하면 그냥 생활비 카드 쓰면 되지. 왜 매번 이렇게 피곤하게 영수증을 하나하나 다 모아와서 보여줘? 나 당신 감시하는 사람 아니야. 매달 이게 무슨 짓이야?" "그래도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런 걸 누가 하고 싶어 하겠어? 그냥 우리 이전처럼 살자, 응? 이에 아내는 순간적으로 어깨를 움츠리며 눈동자를 잘게 떨었습니다. 마치 커다란 잘못을 저지르다 들킨 아이처럼 손끝을 덜덜 떨며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아니에요, 여보. 내가 이전처럼 딴주머니 차거나 허투루 돈 쓰는 거 당신이 싫어할까봐 그래요. 내가 투명하게 다 보여드려야 당신 마음이 편하죠. 저 변했다고 했잖아요." "아니,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런 거 안 봐도 괜찮다니까." "그래도요. 제발 영수증 한 번만 훑어봐 주세요. 응? 제발요, 여보." 애원하듯 말하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걸 보며 저는 매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영수증을 대충 훑어보는 신용을 해줘야 했습니다. 그제야 아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죠. 돈 10,000원짜리 하나 쓰는 것도 제 허락을 받으려 하고 자기가 산 물건의 당위성을 증명하려 애쓰는 아내. 사람들은 제 아내를 보며 조강지처의 표상이라고 칭송했지만 솔직히 제 마음은 늘 무겁고 가시방석 같았습니다. 남편인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대하듯 극도로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정말이지 마치 제가 아내를 쥐잡듯 잡으며 감시라도 하는 기분이 들 정도였죠. 그런데 사실 아내가 제게 그렇게 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9년 전 우리가 막 결혼했을 때의 아내는 지금과는 많이 달랐어요. 아내는 어릴 때부터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세상 모든 고생이란 단어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자란
부잣집 공주님이었다고 들었고요. 원하는 건 뭐든 손에 쥐어야 직성이 풀렸고 주변 사람들은 늘 그녀의 비위를 맞추느라 바빴다고 했죠. 그러다 결혼 직전 처가 집안이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밑바닥까지 쫄딱 망하게 되면서 갈 곳이 없어지자 맞선을 본 저와 도망치듯 서둘러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결혼할 당시만 해도 전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저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순진한 아가씨로 알고 있었고요. 그러다 문제는 혼인신고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부터 터져 나왔습니다. 몸만 달랑 온 줄 알았던 아내의 등 뒤로 엄청난 개인 빚과 실체가 줄줄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걸 아내의 통장이 압류되었을 때 처음 알게 됐죠. 이게 도대체 뭐야? 지급 명령? 아니, 법원에서 이게 왔는데 당신 이게 뭔지 알아? 제가 우체국 직원에게서 법원 등기를 받고 물었는데 아내는 어깨를 으쓱 하더군요. 지급 명령?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니 이거 당신 이름으로 온 문서잖아. 모른다고 하면 그만이야.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지 그럼 안다고 그래? 당신이 직접 알아보면 되잖아. 전 그 말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내의 표정만 봤다면 누구라도 잘못 왔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다시 봐도 그건 아내의 이름으로 온 지급 명령서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전 언성을 높였죠. 지급 명령이야. 모른다고 넘어갈 수 있는 줄 알아? 당신 계좌고 뭐고 압류시키겠다는 그런 문서라고. 여기 카드회사 이름이 적혔는데 정말 몰라? 그거. 그 카드회사 알아. 기억났어. 맞아, 내가 쓴 카드. 뭐? 정말이야? 당신 이 큰 돈을 어디에 쓴 거야? 지급 명령서에 적힌 건 이자와 원금까지 하면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추궁하니 아내는 짜증난다는 듯 머리를 긁적이고는 턱끝으로 가전제품을 가리키더군요. 저것들 살 때 좀 긁고 현금 뽑아서 좀 썼어. 결혼할 때 혼수 필요하다고 그런 거 당신이잖아. 거거 익선이라고 가전제품 큰 거 사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래?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당신 신용카드 가지고 와봐. 무슨 카드? 어떤 거 말하는 건데? 카드가 한 장도 아닌 거야? 진짜 미치겠다. 그럼 다 가지고 와. 아내는 한숨을 푹 쉬더니 지갑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쏟아져 나온 건 무려 10장의 신용카드였죠. 내역을 살펴보니 백화점 명품관을 제 집 드나들듯 하며 신용카드를 긁어댔고 친구들과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까지 잡고 놀았더군요. 총 빚만 1억이 3천이 넘었어요. 이자는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는 중이었습니다. 심지어 국민연금과 보험료도 내지 않아 400만 원이 넘게 밀려있는 상태였죠. 그러면서 아내는 미안하긴커녕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세금은 안 내도 그만이고 카드는 신용이 되니까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아나무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죠. 아내가 돈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는 걸 말이에요. 답답한 마음에 장모님에게 이걸 털어놨더니 콧방귀를 끼시며 이러셨죠. 자네가 잘 가르치면 될 일 아닌가. 솔직히 우리 딸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해. 막말로 온실 속 화초더러 왜 온실에서 자라서 밖의 환경을 모르냐고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나? 온실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내가 사과라도 해야 하나 이 말일세. 아니 장모님,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정도는 기본 상식 아닙니까? 세금도 몰라, 고지서가 뭔지도 몰라.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직 어리면 모를 수도 있지. 자넨 날 때부터 세금 내면서 태어났어? 장모님, 30이 넘었는데 어린 나이는 아니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이제 와서 어쩔 텐가? 자네 아이 임신한 아이 쫓아내기라도 하게? 아님 뭐 막말로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고작 돈 때문에 자기 자식 가진 여자한테 그러는 법은 없어.
자네가 그렇게 나오면 인간도 아니지. 장모님은 자기 딸은 귀하게 컸고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했으니 제가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즉, 아내가 저지른 돈 문제에 관해서 자신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였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저는 적금까지 깨서 아내의 빚을 모두 상환해줘야 했고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빠져나간 목돈 때문에 이사 계획을 미뤄야 했다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시기에 맞춰서 넓은 평수로 가려고 했던 계획이 변경된 거였죠. 그런데 그때 아내의 반응은 너무나 뻔뻔했습니다. 이거 사기 결혼이야. 이사 간다고 했잖아. 근데 왜 아직도 이 집인데? 바퀴벌레도 있고 너무 더럽다고 몇 번을 말해. 새 집 가는 줄 알고 당신이랑 결혼한 건데. 이 집이 뭐 어때서? 그리고 이사를 못 가는 이유는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지금 누구 때문에 그 돈이 나갔는데? 당신은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겨우 그딴 돈 가지고 남자가 쪼잔하게 굴래?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았던 사람인데 나보고 갑자기 이런 구석진 서민 아파트에서 찌개나 끓이는 아줌마처럼 살라는 거야? 내 수준에 맞추려면 새 아파트 정도는 가야지. 그냥 여기 살겠다니. 자존심도 없어? 자존심? 지금 그걸 나한테 하는 소리야? 우리가 왜 이사를 못 가는데? 당신 때문에 못 가는 거잖아. 겨우 그 돈 좀 나갔다고 갑자기 퇴세 전환하는 거 웃겨. 대기업 다닌다고 능력 있다고 고개 뻣뻣하게 들고 다니더니 겨우 이딴 돈 갚느라 못 가? 뭐? 이딴 돈? 당신 제정신이야? 그것 말고도 지금까지 당신이 생각 없이 날려먹은 카드값은 생각도 안 해? 내가 그 빚 갚아줬는데도 또 카드 만들어서 또 최근에 사고를 2번이나 쳤어. 근데 이게 지금 사람이 할 소리야? 우리가 지금 당장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는데. 시끄러. 돈은 또 벌면 되잖아.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 더 많이 못 벌어오는 걸 왜 나한테 화풀이야? 징징대지 좀 마. 그냥 입 닫고 돈이나 벌어오든가. 당신 진짜 어쩌려고 이러냐.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워? 우리가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어. 앞으로 아이 낳고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럼 이혼하든가. 애도 혼자 키우고. 누가 당신한테 빚 갚아달라고 사정했어? 네가 알아서 갚아놓고 생색은 왜 내는데? 나 원래 이런 사람인 거 몰랐어? 난 지루하게 돈 몇 푼 아끼면서 못 사니까 싫으면 당장 서류 떼와. 짜증나니까. 아내의 뻔뻔한 반응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당시 만삭의 배가 제 눈에 밟히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당장 뺨을 올려붙이고 이혼 서류를 던지고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차마 제 아이를 임신한 여자를 내칠 수가 없어서 저는 매일 밤 피눈물을 흘리며 아내의 사채 빚들을 제 손으로 전부 다 갚아주고 사건을 겨우 단락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시작이었다는 거죠. 아내는 아이가 태어나도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더군요. 평생 오냐오냐 공주로만 자랐던 아내는 아이를 키울 줄도 몰랐고 애초에 엄마로서 키우려는 의지조차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당시 가까이 살고 있던 장모님이 와서 아이를 보긴 했지만 돌보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였고요. 실제로 본인 손톱에 네일아트 한 개 망가진다며 분유 한 통 제대로 타주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제가 육아 분담을 하지 않는다고 두 사람이서 편을 먹고 절 공격하기까지 했죠. 정서방, 자네 지금 내 딸한테 소리 지른 건가? 우리 수진이 평생 귀하게 자란 애야. 손에 물 한 번 묻혀본 적 없는 애라고. 그런 애한테 애 보는 게 보통 일인 줄 알아? 육아하는 게 조금 서툴 수도 있지 왜 애를 윽박 지르고 기를 죽이고 그래? 애초에 자네가 돈을 쥐꼬리만큼 벌어오니까 도우미를 못 써서 우리 딸이 고생하는 거 아닌가? 에휴, 돈 좀 더 벌어서 도우미를 쓰든가 했어야지. 사내 놈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장모님도 다 아시잖아요. 안 사람이 얼마 전에 또 백화점 명품관에서 제 적금 다 날려먹은 거. 거기다가 제가 대출받은 돈으로 장모님 빚까지 일부 갚아드렸는데
어떻게 저한테 능력을 운운하세요? 그리고 아무리 서툴러도 엄마라는 사람이 아이 모유는 제때 챙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굶어서 애가 울다 지쳐 잠들었습니다. 삼시세끼 모유 먹였으면 됐지 더 뭘 하라는 거야? 내가 옆에서 다 봤어. 쟤도 나름대로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고 우리 둘 다 어깨 아파서 죽을 것 같다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겨우 3번이요? 장모님, 그거 학대입니다. 아직 아기잖아요. 남자인 저도 알고 있는 걸 설마 모르셨어요? 3번 아니야? 아, 혹시 애가 작으니까 2번인가? 아침 저녁? 저는 그 이야기에 거의 발작하며 소리를 질렀죠. 장모님! 지금 장난하세요? 아우 귀청이야. 아니 몰랐는데 어쩌라는 건가? 평생 서민들처럼 살아본 적이 없는데 아는 게 더 이상하지. 나도 수진이 가졌을 때 다 보모한테 맡겨두고 키워서 몰라. 아 됐고 난 우리 딸이랑 식사라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자네가 아이 보고 있어. 기저귀도 좀 갈아주고. 이내 두 사람은 방바닥에서 서럽게 우는 아이를 거실 바닥에 덩그러니 내팽개쳐둔 채 나가버리더군요. 매번 이런 식의 대화와 두 사람의 뻔뻔한 태도가 제 일상에서 무한궤도처럼 반복되다 보니 제 안의 모든 감정과 신뢰는 이미 진작에 바스러져 먼지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저 아이를 위해 이 악물고 버티는 좀비 같은 삶이었죠. 그러다가 결혼 후 처음으로 제 삶에 평화가 찾아온 것은 제 친구가 결혼 후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면서부터였습니다. 물론 초반에 아내는 제 친구 부부를 싫어했죠. 나랑 수준이 안 맞으면 난 못 어울려. 무슨 대화가 통해야 친하게 지내지. 이유식이 이전에 내 오랜 친구야. 그리고 친구네 아이도 우리 아들이랑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서 재수 씨한테서 배울 것도 많을 거고. 아니, 당신도 계속 집에 있기 답답하잖아. 안 그래? 그야 뭐 그렇지만 그냥 말동무라도 시작해봐. 아니, 솔직히 당신 요즘 밖에도 잘 안 나가잖아. 어? 매번 나가도 장모님이랑 쇼핑이나 가고. 비슷한 나이랑 어울려야 좋을 거 아니야. 나보다 나이 2살이나 더 많잖아. 그래서 안 갈 거야? 그럼 내가 안 본다고 대신 전해? 그럴까? 몇 번만 만날 거야. 당신이 하도 원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야. 당시 아내는 이전에 알고 지낸 친구들과 가끔 어울리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집이 망하기 전부터 어울렸던 부자 친구들 말이죠. 하지만 아무래도 상황이 달라지니 이전처럼 제대로 끼지 못하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다들 해외 유럽으로 여행 다니며 여유롭게 사는데 본인은 그러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어쨌든 그 틈으로 파고든 게 제 친구 와이프였던 거죠. 초반에는 불만만 가득해서 가까이 지내지 못하더니 어느 순간 엄청나게 친해져 있더군요. 하루는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이것저것 들고 나가기에 제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딜 가기에 그렇게 바리바리... 당신 그런 거 싫어하잖아.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 입버릇처럼 그러지 않았어? 휴대폰만 딸랑 하나 들고 나가는 게 전부였으면서. 아, 실은 오늘 언니랑 만나기로 했거든. 유모차 끌고 산책 나가는데 가서 도시락 먹으려고 싸고 있었어. 언니가 매번 이런저런 거 다 들고 오는데 나만 없어서 매번 빌리기도 그렇고. 그래? 그럼 내가 준비 도와줄게. 아내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초반에 제 친구 와이프가 하는 건 다 따라 사려고 하는 수준이었다가 점점 시간이 흐르니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배우기도 했죠. 그때부터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제 시간에 타서 먹이는 것도 꽤 잘하기 시작했고요. 무엇보다 매번 유럽 여행, 해외여행 노래를 부르고 명품 가방 사달라고 난리를 쳤던 아내가 많이 바뀌었죠. 아이 물건이나 육아 공부를 하면서 집안일에도 조금씩 손을 거들었던 겁니다. 늘 제가 도맡아서 하던 음식 준비도 어설프게나마 하려고 하더군요. 전 그런 아내에게 고마움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바뀔 줄은 몰랐어. 아이도 잘 키우고 이제 걱정할 게 없다고 해야 하나? 나 솔직히 좀 무서웠는데 이젠 용기가 생겨. 앞으로 우리 점점 더 좋아질 일만 생길 거야. 뭐 언니 덕분에 배우고 있지. 언니 아니었으면 나도 못했을 거야. 다행이다. 진짜 고마워.
노력해줘서. 앞으로도 그럴 거지? 그래야지. 앞으로 우리 잘 살아보자. 우리 세 식구 분명 좋은 일만 생길 거니까. 지금 생각해도 그때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웠던 순간이었어요. 이따금 친구 부부와 다 같이 가족 여행을 가기도 하고 외식도 하며 삶의 소소한 행복도 느꼈습니다. 한 번은 친구한테도 고맙다는 말을 직접 전하기도 했어요. 함께 낚시를 하면서 친구에게 말했죠. 야, 명훈아, 너 없었으면 나 진짜 막막했을 것 같아. 너랑 재수씨가 내 인생의 구원자다. 아이 됐어, 어지럽다. 비행기 좀 그만 태워. 아니야, 진짜로. 우리 와이프 세상 물정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런 사람을 엄마로 만들어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만약에 예전에 내가 포기했다면 이런 행복도 못 느꼈을 거야. 아, 겨우 국내 여행이 뭐라고. 이따위 저수지에서 낚시하는 게 행복하냐 넌? 난 이런 것도 너무 행복하고 꿈 같아. 아이, 포부 좀 크게 가져. 얼른 성공해서 제대로 더 살아봐야 하지 않겠어? 너도 그냥 회사 때려치우고 나랑 사업 시작하자니까. 내가 돈도 훨씬 더 많이 줄게. 됐어. 난 그냥 남 밑에서 돈 버는 게 제일 속 편해. 그땐 그냥 웃어 넘겼지만 당시 막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던 친구가 부러웠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죽도록 공부만 해서 대기업 입사한 저도 나름 자부심이 있었지만 친구는 출발부터가 달랐거든요. 학창 시절 내내 놀다가 사업 한 방으로 저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게 됐습니다. 제가 10년이 걸린 일을 겨우 3년 만에 이뤄낸 것이었죠. 그래도 저는 제 삶에 충분히 만족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친구의 성공을 축하해 줄 수 있었는데 문제는 아내였어요. 친구가 제게 사업 제안을 했다는 걸 어디서 들었는지 하루는 저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당신도 그 회사 그만두고 그냥 사업 시작하면 안 돼? 언니네 조만간 이사도 간대. 우리도 갈 거야. 여기저기 청약도 넣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면. 조금만 언제? 우리 아들 초등학교 입학할 때? 아님 뭐 고등학교 졸업할 때? 나 늙어 죽을 때?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내가 언제 그렇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어? 그 말이 그거잖아. 벌써 우리 아들 3살이야. 나랑 결혼하고 바로 이사 간다고 하더니 아직까지도 빌빌거리는 거 사실 아니야? 빌빌거리다니. 나 나름 대기업 다녀. 연봉도 복지도 어디 하나 빠지지 않고. 이 집 내 명의로 된 우리 집이고 이 정도면 남들 다 부러워하는 조건 아니야?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그래? 부족하지. 우리 아빠도 사업 잘 돼서 부자 된 거야. 그냥 남 밑에서 일해서는 부자가 될 수가 없다니까? 난 적어도 돈 문제에서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 언니처럼 아무 고민 없이 턱턱 좋은 유모차도 사고 가정부도 집에 들이고. 난 여기 싫다고. 언니도 이사 가면 나 혼자잖아. 언니랑 내가 얼마나 친해졌는지 알면서 당신은 끝까지 현실 타령만 할 거야? 여보,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 이사 간다고 해도 몇 년만 더 모아서. 싫어, 싫다고. 언니 없으면 나 혼자서 아이 키울 자신도 없단 말이야. 제발, 나 진짜 열심히 해왔잖아. 내가 다른 거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언니가 어떤 의미인지 몰라? 저는 발을 동동 구르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가 울더군요. 그래서 저는 저희 형편상 무리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내가 노력할게. 아니 어떻게든 이사 가면 되잖아. 응? 빚을 내서라도 이사 가면 되지? 그거면 된 거야. 됐지? 제발 그만 울어. 진짜야? 진짜 우리도 언니랑 똑같은 곳에서 살 수 있는 거야? 알았어, 가자. 가면 되잖아. 솔직히 무리인 것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새 집에 들어가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아나가면서 생활을 유지하는 건 힘든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전 당시 아내를 위해서 그 정도 각오는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 모유를 삼시세끼 먹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이유식을 만들 정도로 바뀌게 되었으니 그 정도 부탁은 들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아내의 뜻대로 이사를 가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저희 사이는 삐걱거리기 시작했죠. 가뜩이나 여유가 없는 상태로 이사를 가게 된 참이라 이전처럼 벌어온 돈을 여유롭게 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아내는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무리해서 이사 온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꼴이야? 예전에 쓰던 가전제품 그대로 여기 넣으면 이 집이랑 그 집이랑 다른 게 뭐가 있냐고. 여보, 다들 이렇게 살아. 도대체 뭐가 불만인 건데? 그럼 멀쩡한 걸 버려? 오래된 거잖아. 에어컨도 3년이나 지난 제품이고 냉장고도 마찬가지야. 침대랑 소파는 새 걸로 바꿨잖아. 그거면 된 거 아니야? 싫다고. 언니는 완전 다 새 걸로 다 사서 얼마나 예쁜데. 우리 집만 거지 같잖아. 억지 좀 그만 부려. 남들은 이 정도도 못 살아. 아내는 제 말에 픽하며 비웃더니 인상을 썼습니다. 당신은 그게 문제야. 항상 당신보다 못한 사람이랑 비교하는 거. 그래서 성공 못하는 거라고. 당신보다 훨씬 잘 나가는 친구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 자존심도 없니? 그러게 사업 같이 하자고 할 때 하지 그랬어. 뭐 사업은 아무나 해? 그리고 남 밑에서 일하는 게 뭐 어때서? 정 그러면 가전제품은 살아가면서 하나씩 바꾸자. 그럼 되는 거야. 남들 다 하는 거 억지로 따라할 필요 없잖아. 어? 불만이 가득하긴 했지만 아내도 거기까지는 수긍을 하더군요. 하지만 그 불만은 쌓이고 쌓여 엉뚱한 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이사하고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명훈이 와이프가 저희 집을 찾아왔더군요. 제 아내를 찾는 것 같아서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걔 빼고 따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일부러 찾아왔어요. 라기에 거실로 들였죠. 그런데 대뜸 앉더니 제 친구 명훈이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더군요. 다른 사람도 아닌 제 가장 친한 친구의 불륜. 하필 그걸 그 친구의 와이프가 제게 말을 꺼낸 겁니다. 솔직히 당황스러웠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러니까 명훈이가 재수씨 몰래 카드를 썼는데 그 목적이 의심스럽다는 거죠? 네. 현금 출금도 많아졌고 귀가하는 시간도 늦어요. 카드 내역 봤더니 명품관을 들락거리는 흔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남편 손엔 뭐가 없네요? 내역 싹 뽑아서 백화점 가서 상품 봤는데 여자 물건이었고요. 팔찌, 목걸이, 시계 모두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선물용으로. 물론 저야 잘 모르지만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제 남편이 바람이 났다고 100% 장담하고 찾아온 거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뭘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제가 잘 이야기해볼까요? 다독이거나 혼을 내거나 뭐 재수씨가 원하신다면 어떤 식으로든 돕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 와이프랑 가장 친한 분인데 제가 친구 편 들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아무리 친해도 아닌 건 아니니까요. 그때 친구 와이프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더니 이러더군요. 제가 왜 여기 와서 이런 소리를 하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셨어요? 네? 그게 무슨... 제 남편 바람 상대가 그쪽 와이프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 안사람 수진이가요? 네. 저한테 언니 하면서 내가 하는 건 다 따라하더니 이젠 남의 남편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꼴이 기가 차네요. 낌새가 이상해서 일부러 이사까지 했는데 기어코 따라와서는... 지금 그게 무슨... 제 와이프랑 명훈이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건가요? 증거 있어요? 증거?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전 보면 알아요. 두 사람 주고받는 눈빛이며 남편의 이상한 행동까지 모두 종합해 봤을 때 내린 결론이니까요. 두고 보시죠. 제 말이 틀린지. 전 그날 바로 아내를 추궁했어요. 그 말을 믿었다기보다는 행동을 어떻게 했기에 그런 말이 나오냐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항변하더군요. 언니 말 믿지 마. 나 진짜 억울해. 무슨 의부증 그런 거 아니야?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사실 아내를 믿기 이전에 제 친구를 더 믿었기에 가능했던 생각이었죠.
그런데 순간 아내의 목걸이, 팔찌, 시계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또 백화점에서 긁었구나 하고 넘어가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휴대폰으로 알림이 온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계속 추궁하며 통장 내역을 들여다봤을 때 알게 됐죠. 명훈이가 제 아내에게 100만 원, 200만 원, 때론 500만 원이라는 큰 액수까지도 입금했다는 걸요. 이게 다 뭐야? 내 친구한테 입금을 받은 거야? 당신 이 돈 뭐냐고? 빌린 거야. 됐니? 당신이 하도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굴어서 그래. 나도 답답했어. 이 집에 이사 오고 나서 대출금 어쩌고 이러면서 돈도 아끼라고 했잖아. 숨 좀 쉬려고 그랬다. 왜? 그걸 말이라고. 나한테 말도 없이 이런 돈을 주고받았다는 걸 나더러 믿으란 거니? 그때 아내가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어이가 없었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울면서 모든 걸 제 탓으로 몰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돈을 빌린 거라고 끝까지 우기면서요. 지금 울고 싶은 건 당신이 아니라 나야.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돈을 빌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근데 진짜 바람은 아니야. 명훈 씨를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안 그래? 물론 친구를 믿었죠. 하지만 그 정황만 놓고 보면 의심이 되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말도 안 하고 안 사람에게 큰 돈을 송금한 걸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도 뒤늦게 만난 명훈이도 아니라고 하니 그렇게 믿고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명훈이가 재수 씨와 긴 다툼 끝에 갈라서더니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야, 막말로 네가 수진이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대기업이라고 해도 뻔한 월급쟁이에 이까짓 이사 좀 했다고 허리띠 졸라매라고 하면서 치사하게 살게 했던 거 사실 아니야? 뭐? 수진이? 너 진짜 미쳤냐? 이 사람 내 와이프인데 이름을 그렇게 불러? 어차피 이혼하면 남이야. 내 가정 박살난 거 보면 모르냐? 솔직히 너 와이프 보면 가엾고 안쓰럽다는 생각이 든 건 사실이야. 야, 오죽했으면 나한테 돈을 받아갔겠어? 전 이를 갈면서 작게 경고했죠. 선 넘지 마라. 적당히 하란 말이야. 돈은 갚을 거고. 됐고. 그냥 이참에 너도 이혼하고 쟤 나 주면 안 되겠냐? 어차피 너가 품지 못할 그릇이야. 야! 너 설마 재수씨 말이 진짜였어? 내 아내랑 뭐 있냐고? 저는 눈이 뒤집혀서 말하는데 명훈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군요. 평생 공주처럼 살던 애를 너 같은 놈 만나서 찌질하게 살게 할 거면 차라리 나한테 달란 말이야. 내가 데리고 보란듯이 살 테니까. 뭐? 이 죽일 놈의 새끼가 찢어진 입이라고 함부로 그런 말을 해? 제가 이성을 잃고 주먹을 날리려 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명훈이 앞을 가로막아서며 저를 향해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야, 명훈 씨 때리지 마. 그래, 나 명훈 씨랑 바람났어. 됐니? 내가 사고 싶은 가방 다 사주고 날 다시 공주로 만들어준 사람인데 여자라면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잖아. 솔직히 나 더는 당신 같은 인간 밑에서 기어다니며 살기 싫어. 카드 쓰는 것도 눈치 보며 살기 싫다고. 여보,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니까 우리 이혼하자. 아니, 이혼 좀 해주라. 정말이지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 저 역시도 상대의 불륜에 관한 상상을 해본 적은 있었는데요. 막상 당해보니 드라마 속의 주인공처럼 당당하고 멋지게 이혼 도장을 찍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더구나 인생은 실전이었죠. 그 누구도 제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거나 잘못을 구하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아내는 미안한 기색을 보이긴커녕 눈만 뜨면 제게 이혼 서류를 들이밀며 악을 썼습니다. 이혼해줘. 날 제발 좀 놔달라는 말이야. 명훈 씨는 가정도 다 포기했는데 오로지 나만 기다리고 있는데 나도 얼른 그 사람 곁으로 가봐야 해. 솔직히 당신도 나랑 살기 싫잖아. 너란 여자 정말 추하다. 쪽팔리지 않아?
언니라고 따르던 사람의 남편이야. 명훈인 아이도 있고 한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다고. 무엇보다 나랑 제일 친했던 친구고. 그런데 나한테 미안하지 않아? 양심이 있어? 아니, 적어도 우리 아이한테 미안해야지. 안 미안해. 아이? 상관없어. 나더러 어쩌라고. 그러게 능력이 더 좋지 그랬어. 명훈 씨 반에 반만 해도 내가 남의 남자 보고 침 흘릴 일이 없을 거 아니야. 이건 다 당신 탓이야. 알아? 그래. 근데 난 쉽겐 이혼 못 해줘. 아니, 안 해. 그래? 그럼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보자. 집안 살림을 부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약과였습니다. 아내는 뻑하면 가방을 싸들고 집을 나가 1주일이고 2주일이고 들어오지 않았죠. 명훈이와 어디서 무엇을 하고 돌아다니는진 뻔히 알면서도 전 당장 이혼할 수가 없었고요. 당시 우리 아들 민우는 겨우 4살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혼해서 각자 가정을 이룬 상태에다 도움을 청할 정도로 가깝지도 않았고요. 무엇보다 저는 아들을 저처럼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불안정하더라도 완벽한 부모 밑에서 크게 바랬으니까요. 그래서 꾹꾹 참으며 아내 얘기 빌고 또 빌었죠.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려. 민우 안 보여? 저 어린 것을 두고 어떻게 당신이 이래? 내가 다 잊을 테니까 명훈이 그 새끼랑 정리하고 제발 집으로 돌아와라. 어? 전화통화가 겨우 연결되어 제가 호소하면 아내는 수화기 너머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당신이 아무리 버텨봤자 내 마음은 이미 떠났어. 내가 왜 너 같은 인간이랑 살면서 그 칙칙한 집구석에서 애새끼나 보고 있어야 되는데? 나 발목 잡지 말고 제발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징징거리는 것도 짜증나 죽겠으니까. 여보, 우리 아이 한 번만 생각해줘. 당신 지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해. 후회? 난 지금처럼 구질구질하게 사는 게 더 후회될 것 같아. 지금 명훈 씨 놓치면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하겠지. 그러니까 당신이 포기해줘. 아내의 반응에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냐는 심정으로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이 준비 다 시켜 유치원에 보낸 뒤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밤에는 혼자서 겨우 4살 된 아이를 양육하며 이악 물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장모님이 저희 집까지 당당하게 찾아와 딸과의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정서방, 자네 참 미련하네. 사람이 마음이 떠났으면 곱게 보내줄 줄도 알아야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붙잡고 늘어져? 우리 딸이 저러다 병이라도 나면 자네가 책임질 건가? 장모님, 지금 제게 하실 말씀입니까? 4살짜리 친손주를 내팽개치고 불륜을 저지른 딸 단속은 못하실 망정 저한테 이혼을 요구하세요? 어허, 정서방, 말을 왜 그렇게 험하게 해?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는 거지. 명훈이 그 친구는 우리 딸 외제차도 사주고 평생 공주처럼 살게 해준다는데 자넨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있어?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야. 사랑해서 내 딸 잡는 게 아니라 복수하려고 이혼 안 하고 버티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얼른 이혼해. 결국 저는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 때문이 아니었어요. 가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온 아내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기 때문이었죠. 물론 그 눈물은 남편에 대한 미안함이나 자식에 대한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명훈이를 만나지 못해 살 수 없다는 지독하고 추악한 불륜의 눈물이더군요. 싫어. 싫다고. 나 명훈 씨 보고 싶단 말이야. 명훈 씨 없으면 나 숨도 못 쉬겠어. 왜 날 괴롭혀? 왜 당신이 내 사랑을 방해하는데? 그때 제 가슴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신락 같은 미련과 신뢰의 파편이 완전히 가루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이 여자는 더 이상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고 제 아이의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허영과 불륜의 눈이 먼 괴물일 뿐이었죠. 그렇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제가 가져오는 조건으로 저는 그 추악한 인간들에게 이혼 서류를 던져줬습니다.
그렇게 혼자 아이를 키우며 정신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3년 만에 전철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죠. 바로 제 모든 것을 앗아갔던 친구 명훈이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가장 친했던 친구였기에 아무리 절교하고 갈라섰다 한들 동창들을 통해 들려오는 부고 소식까지 모른 척할 순 없더군요. 저의 가정을 짓밟고 보란듯이 잘 살겠다던 명훈이는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망해 사채 빚더미에 올랐고 결국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정사진 아래 상복을 입고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니 앉아있는 전처와 장모님을 다시 보게 된 거였죠. 한때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도도하게 굴던 공주님은 어디 가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안색은 흑빛이 된 초라한 여인 하나가 서 있더군요. 전처는 조문객석에 앉아있는 절 발견하자 슬그머니 다가와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다른 건 안 물을게. 우리 민우는 잘 커? 허, 진짜 미쳤어? 이제 와서 누굴 찾아? 그땐 나도 어렸으니까 엄마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었어. 그런데 지금은 달라. 보고 싶어. 나 민우 한 번만 만나게 해주면 안 돼? 엄마잖아. 나도 민우 엄마잖아. 엄마라는 소리가 그 찢어진 입에서 참 잘도 나오는구나.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차갑게 뿌리치고 돌아섰지만 장례식 이후 전처는 염치도 없이 저희 집 근처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퇴근길 혹은 민우의 하원길에 슬그머니 나타나 과자꾸러미를 쥐어주며 눈물을 흘리곤 했죠. 처음에는 불같이 화를 내며 쫓아냈지만 민우의 반응이 제 마음을 흔들더군요. 4살 때 헤어져 엄마의 따뜻한 정을 모를 줄 알았던 민우가 제 전처를 만난 날 밤이면 침대에 누워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유치원 앞에 온 아줌마 내 엄마 맞지? 사진 속에 그 아줌마 우리 엄마 맞잖아. 친구들은 다 엄마가 유치원에 데리러 오는데 나도 엄마랑 같이 밥 먹고 싶어. 아빠, 나 엄마랑 같이 살면 안 돼? 민우야, 엄마가 그렇게 좋아? 응, 엄마가 나 안아줄 때 냄새가 너무 좋아. 아빠, 나 엄마랑 매일매일 같이 있고 싶어. 민우의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아무리 내게 대역죄를 지은 여자라 해도 자식에게는 핏줄을 당기는 엄마였습니다. 제 아들이 엄마의 빈자리 때문에 외로워하는 모습을 더는 볼 수가 없었기에 저는 긴 고민 끝에 일주일에 딱 하루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줬죠. 그렇게 1년. 우린 다시금 가까워졌고 오직 자식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전처와의 재결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뒤부터 앞서 말한 것처럼 제게 헌신적으로 변한 거였고요. 존댓말을 쓰거나 영수증을 모아서 가지고 오는 그런 짓 말입니다. 당신 진짜 왜 그래? 갑자기 웬 존댓말이야? 불편하니까 평소처럼 해. 영수증도 그만 좀 가지고 오고. 누가 보면 내가 당신 때려잡는 줄 알겠어. 아니에요, 여보. 제가 과거에 지은 죄가 너무 커서 당신 앞에 이렇게 살아있는 것조차 과분해요. 당신이 절 이 집에 다시 들여보내주셨는데 제가 감히 어떻게 예전처럼 굴겠어요. 이제 이게 더 편하기도 하고요. 내가 불편해 죽겠다니까? 미안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거 생활비 쓴 영수증인데 좀 봐주세요. 여보, 제발 그만해. 나 당신 쥐잡듯 잡는 사람 아니야.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민우 엄마로 여기 있는 거잖아. 왜 이렇게까지 날 숨막히게 만들어? 제가 이렇게 해야 당신이 날 쫓아내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 솔직히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원한 건 이런 숨막히는 복종이나 감시관 노릇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멈추지 않았고 지독할 정도로 고개를 숙이던 아내의 행동이 계속될수록 오히려 가슴속 묵직한 위화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게다가 아내가 하루가 멀다 하고
친정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반찬 좀 해다 드려야 한다. 가서 청소 좀 해드려야 한다라며 친정으로 출근 도장을 찍기 시작했다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 당시 장모님의 행동으로 인해 재결합하고 난 이후에도 저와는 연락을 전혀 하지 않는 상태였거든요. 심지어 이사까지 가서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도 몰랐고요. 아무래도 불륜 전적이 있었기에 의심이 되는 건 떨치기 힘들었고, 나중에는 진짜 장모님 댁에 가는 게 맞나? 혹시 다른 남자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죠. 물론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아니야, 아내는 이제 달라졌어. 그러니까 믿어야 해. 라며 제 자신을 다독였지만 그 후로도 반복되는 아내의 이상 행동에 의심이 커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저는 흥신소에 비용을 지불하고 사람을 붙였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죠. 오늘도 이 집에서 하루 종일 계셨네요. 그럼 아내가 가는 곳이 장모님 댁이 맞다는 거죠? 네, 그 의뢰인분 장모님 댁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작년 8월에 이사한 걸로 조사가 되었고요. 가끔 고객님 와이프와 어머님이 장을 보러 나가는 모습이 있고 쇼핑을 다니기도 하네요. 결국 별거 없다는 생각에 미행을 그만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오히려 속으로 내가 정신과에 예약을 해야겠네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전화를 끊기 전에 흥신소 직원이 이러는 겁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큰 아들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아들이요? 장모님한테 아들이 있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요, 그 밖에 잘 나오진 않지만 누군가 있다는 건 저도 확인했습니다. 전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은 적 없었기에 귀를 의심했죠. 그래서 결국 흥신소에서 보내준 장모의 새집 주소를 받아들고 전 곧장 그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렇게 안내받은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한 뒤 초인종을 사정없이 눌렀죠. 만약에 아내의 이상한 변화가 또 다른 불륜의 흔적이라면 그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몇 번의 두드림 끝에 문이 열렸고 전 그 자리에서 온몸에 피가 얼어붙어 쓰러지고 말았죠. 왜냐하면 문을 열고 나온 남자는 장례식까지 치렀던 명훈이었거든요. 너 명훈이 맞아? 너 분명히 2년 전에 죽었잖아. 제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가쁜 숨을 몰아쉬자 집안에서 앞치마를 두른 아내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뛰어나왔습니다. 방 안에서는 장모가 힐끗 내다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우습게도 거기 있는 모두가 장례식장에서 스쳐 지나간 낯익은 얼굴들이었죠. 여보, 당신이 여길... 설마 나 미행했어? 당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제가 고함을 지르며 거실로 들이닥치자 명훈인 언제 죽다 살아났냐는 듯 특유의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소파에 털썩 걸터앉아 담배를 물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인지 모르겠지만 진정해라. 사실대로 말할게. 나 안 죽었어. 사업 망하고 여기저기 돈을 빌렸는데 갚으라고 난리를 치니까 위장 자살한 거야. 장례식도 빚쟁이들 따돌리려고 대충 연극한 거고, 뭐 덕분에 쏠쏠하게 돈도 타고 그걸로 생활도 좀 했고. 놀랐냐? 명훈인 당당하게 말했지만 옆에 서 있던 아내의 얼굴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며 완전히 흑빛이 되어 있더군요. 저는 분노에 차서 아내를 쏘아봤는데 그 순간 기가 막힌 진실이 아내의 입을 통해 튀어나왔습니다. 내가 사실대로 다 말할게, 여보. 내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 응? 순간 여보라는 소리에 명훈이의 눈이 2배로 커지더니 아내를 보더군요. 누구한테 여보라는 거야? 당신 지금 내가 아니라 저 자식한테 여보라고 했어? 아내는 바들바들 떨더니 이내 결심을 한 듯 표정을 굳히며 대답했죠. 그래, 나 저 사람이랑 다시 잘해볼 거야. 왜? 막말로 당신은 사업 망하고 사채비 감당 안 되니까 혼자 살겠다고 가짜 장례식까지 짜고 죽은 척 숨어버린 희대의 쓰레기 아니야? 난 당신이란 인간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치고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다가 살 길 찾아야 했다고. 사업 다시 일으킨다고 말만 하고 밤새 술 먹고 게임만 하는 인간 더는 못 믿어.
아내의 독설에 소파에 누워있던 명훈이가 벼락이라도 맞은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이 미친년이 지금 뭐라고 주절거려? 야, 나 사업 잘 나갈 때는 나밖에 없다고 현모양처인 척 바짝 엎드려 살던 주제 지금 뭐 어쩌고 저쩌지? 누가 살 길이야? 뭐 제가 살 길이라고? 저놈은 월급쟁이에 찌질하다고 버리고 나한테 온 거였잖아. 당신 진짜 미쳤어? 닥쳐. 내가 언제 그랬어? 나 이제 너같이 무능하고 추악한 범죄자 새끼한테 질렸어. 신용불량자에 가짜로 죽은 척한 수배자 신세라 평생 기생충처럼 숨어 지내야 하면서 허세는 아직도 떨고 싶니? 심지어 우리 엄마 집에 붙어서는 빈대 주제? 빈대? 야, 너 진짜 돌았어? 아내에게 철저하게 뒤통수를 맞은 명훈이는 배신감에 부르르 떨며 아내의 멱살을 잡을 듯이 날뛰었습니다. 전 그 둘을 보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요. 부자 남편이 좋다고 자신이 가장 친하게 지냈던 언니까지 배신하며 유부남과 노란한 아내나 가장 친한 친구 아내와 불륜 저지르고 사업망에서 죽은 척했던 친구나 둘 다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 둘에게 복수를 하고 싶어지더군요. 정확히는 오래전 제게 줬던 그 상처를 그대로 돌려주고 싶었죠. 그래서 일단 저는 아내의 곁으로 가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 명훈아, 이참에 너도 이혼하고 쟤 나 주면 안 되겠냐? 어차피 너가 품지 못할 그릇이야. 너도 알잖아. 평생 공주처럼 살던 애를 너 같은 놈 만나서 찌질하게 살게 할 거면 차라리 나한테 달란 말이야. 내가 데리고 보란듯이 살 테니까.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 월급쟁이가 나 사업 좀 잠깐 주춤한다고 이런 식으로 해? 월급쟁이가 빚쟁이한테 쫓기는 백수보다야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전 여유롭게 웃어줬고 명훈이는 이를 갈았죠. 이 새끼가 너 이거 불륜이야. 바람이고. 이 더러운 새끼야. 원래 내 거였는데 찾아가는 거야. 똥이나 겨나 더러운 건 거기서 거기고. 안 그러냐? 이때 구석에서 눈치를 보던 장모가 대번에 제 앞으로 호들갑을 떨며 기어왔습니다. 돈줄인 저를 잡아야 딸도 살고 자신도 산다는 계산이 끝난 모양이었죠. 장모는 제 손을 덥석 잡고 징그러운 알랑방귀를 끼기 시작하더군요. 정서방, 아니 우리 귀한 정서방, 내 말 좀 들어보게. 나도 저 명훈이 놈한테 속은 거야. 사업이 원래부터 위태로웠으면서 싹 숨기고 돈 많이 번다고 우리한테 사기쳤다니까.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애초에 우리 수진이 마음에는 오직 정서방 자네밖에 없었네. 조강지처 좋다는 게 뭔가. 우리 친손주 생각해서 우리 딸 수진이 한 번만 품어주게나. 장모님, 장모님도 지금 나한테 배신 때리시는 겁니까? 나밖에 없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워? 아주 집안 자체가 기생충 그 자체였네. 명훈이가 악을 쓰자 장모는 침까지 튀겨가며 명훈이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어요. 어디서 징글맞은 사기꾼 새끼가 내 귀한 사위 앞에서 연병을 떨어? 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정서방 자네 대기업 다니면서 앞날 창창한데 저런 인생 패배자 새끼 때문에 마음 쓰지 말게. 처음부터 없던 일로 하고 새로 시작하면 그만이니까. 어? 맞아 여보. 앞으로 내가 진짜 잘할게. 봤잖아. 나 예전이랑 진짜 틀려. 알지? 저 인간은 진짜 죽은 거나 다름없어. 장례도 치렀잖아. 자기가 싼 똥은 못 치우니까 그런 짓을 하지. 아내와 장모는 제 앞에서 명훈이를 인간 쓰레기로 몰아가며 온갖 가증스러운 아첨을 떨었고 명훈인 배신감에 눈이 뒤집혀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이 위선자 기생충 모년들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다 죽여버릴 거라고! 야, 우리 친구였잖아. 이건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너가 이럴 순 없지. 아니, 너 저 여자한테 속는 거야. 다른 남자 나타나면 또 갈아탈걸? 너랑 살 때도 나 뒤로 만나면서 너 속인 무서운 여자야. 저 장모는 또 어떤 인간인데. 그저 돈에 미쳐서 사위도 건전지처럼 갈아치울 거라고. 내가 친구라서 마지막 정으로 말하는 거야.
제가 반응이 없자 명훈인 이를 갈며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죠. 야, 착각하지 마. 제가 너 용서할 것 같아? 이 꼴을 보고도? 절대 아니지. 분명 우리 사이만 갈라놓으려고 용서한 척하는 거라고. 너 바보야? 순간 아내가 절 의심하는 눈빛으로 보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내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 일으키며 장모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모님, 진정하세요. 여보, 당신 마음 다 알았어. 명훈이가 당신이랑 나를 망친 원흉이네. 나 당신 뜻대로 할게. 대신 저 인간 경찰에 신고하고 장례식도 가짜라는 거 밝히자. 그리고 당신이 내게 보여준 그 헌신 믿고 앞으로 잘 살아보자. 제 예상치 못한 아내 편들기에 명훈인 피를 토할 듯 분노했고, 아내와 장모는 여보 정말 고마워. 아이고 역시 우리 정서방이 최고야. 라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내와 장모를 지옥 끝까지 추락시키기 위한 제 철저한 덫이었어요. 명훈이가 예상한 것처럼 전 그들을 용서하진 않았던 거죠. 결국 두 사람이 완전히 갈라서고 친구가 장모님 집에서 쫓겨나는 걸 확인하고 난 뒤에 명훈이가 살아있음을 모두에게 알렸습니다. 장례식을 참석했던 친구들, 돈 빌려줬던 지인들까지 모두 불러다 말했죠. 명훈이 살아있으니까 빚 받으려면 이 주소로 가봐. 경찰 꼭 대동하고. 걔 장례식까지 치러놓고 죽은 게 아니라고? 사망신고도 안 하고 그냥 장례만 치른 거야. 지인들에게 돈 갚기가 싫었대. 심지어 빈소에 방문객들이 부조한 걸로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하더라. 망할 놈이, 당장 가서 머리털을 뜯어버리겠어. 그 다음에 저는 아내의 면전에 이혼 서류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당신이 떠난 건 기억해? 내가 그렇게 잡고 또 잡으면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남아달라고 부탁했을 때 당신은 꼭 날 버러지 보는 것처럼 바라봤지. 지금 내 눈빛도 그런 눈빛인데 어때? 마음에 들면 이혼 좀 제발 해줄래? 여보, 그건 예전이고 지금은 다르다는 거 알잖아. 나 우리 아이를 위해서. 그래, 잠시나마 믿었어. 우리 아들을 위해 다시 돌아왔다고. 정신 차린 거라고. 하지만 너 하는 꼴을 봐. 장모님 집에 내 친구 숨겨두고 두 집 오가면서 살았던 거잖아. 왜? 명훈이가 사업으로 다시 성공하면 그쪽으로 갈아탈 준비라도 했냐?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살아있는 거 알면 당신이 날 다시 안 받아줄 것 같았어. 헤어지자고 말해도 그 인간이 날 놔주지 않을 거고, 설령 놔준다고 해도 당신이랑 재결합하는 꼴을 보고 있었겠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여보. 세상에 어쩔 수 없는 게 참 많다. 어쩔 수 없이 불륜 저지르더니 이젠 어쩔 수 없이 두 집 살림을 해. 그런데 어쩌냐? 나도 어쩔 수 없이 너 같은 여자 버릴 생각인데. 여보, 나 딱 한 번만 봐줘. 우리 좋았잖아. 내가 존댓말도 하고 삼시세끼 차리고. 난 별로였어. 밖에서 바람 피우고 미안해서 꽃다발 사다 안겨주는 것 같아서 기분 더럽더라고. 그리고 그 촉이 딱 맞았네. 앞으로 두 번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혼자서 살아. 남자들한테 기생해서 살지 말고. 여보, 안 돼. 이혼은 안 돼. 난 밖에서 일도 해본 적 없단 말이야. 앞으로는 하게 될 거야. 해야 할 거고. 솔직히 이제 온실속 화초 아니잖아. 완벽하게 뒤통수를 맞은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제 발을 붙잡고 빌었고, 장모는 뒤늦게 대성통곡을 했지만 전 가차없이 그들을 문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명훈이는 사문서 위조의 사기죄로 경찰 조사까지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제 완전한 남이 된 전처와 장모님은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탐욕스러운 새 인간은 결국 완벽하게 침몰한 거죠. 이제 아주 속이 후련하네요. 현재 저는 우리 아들을 혼자 키우며 아주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제 인생의 전반전은 지독한 배신과 상처로 얼룩졌지만 오물을 완전히 걷어낸 지금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청명하고 눈부십니다. 저는 앞으로 과거에 지독했던 기억들에 얽매여 살기보다 매일 아침 저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는 내 아이의 미소와 지금 현재 제 손에 쥐어진 확실한 행복에 완전히 집중하며 멋지게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려고 해요. 제 남은 인생 응원 부탁드리고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모두 매일 행복하세요.